일본의 방송사 테레비 도쿄에서 10년 넘게 방영되고 있는 예능인 유는 뭐하러 일본에 라는 방송. 일본 공항에 있는 외국인에게 무작위로 일본에 온 목적을 묻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보이면 밀착 취재를 해 이들이 일본을 여행하며 겪는 에피소드들을 소개합니다. 유명 코미디 듀오인 바나나맨이 진행을 맡으며 2012년 첫 방송된 이후 크게 히트하면서 오늘날까지 월요일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죠. 일본 국내에서도 부정적 질타를 받았던 일본의 이른바 여타 국뽕방송들에 비해서는 억지스럽고 과장된 연출을 배제하고 주인공인 외국인의 사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거부감이 덜하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외국인들의 사연이 펼쳐지는 공간이 일본이라는 점에서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관심과 긍정적 시선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배어있죠. 그런데 매 에피소드 출연자들의 면면을 종합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2024년 상반기와 2023년 1년간 송출된 68개의 방영분을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35개의 방영분이 미국 출신의 출연자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출신지로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호주 순으로 주로 영미권을 비롯한 서유럽권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종별로 따져보면 더 놀라운데 백인이 출연하는 방송분이 68개의 방영분 중 52개로 무려 76%나 차지했습니다.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출신 국가 비율을 따져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한 편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2023년 한 해 동안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외국인은 단연 한국인으로 전체 관광객의 약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방문했습니다. 그 뒤를 대만, 중국이 따르고 미국은 네 번째로 전체 방문객의 약 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공항에 방문하는 외국인 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인임에도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에피소드는 딱 한 건이었는데 그마저도 탈북자라는 특이한 배경을 다루어 구성된 방영분이었죠. 방송이란 필연적으로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방향으로 꾸려지기 마련인 것을 생각해볼 때 실제로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한국인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인, 특히 서양의 백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어떤 경험과 생각을 하는지가 일본인들에게는 더 비중 있게 여겨지는 듯합니다. 미나미 히로시라는 일본 제국의 관료는 그에 져서 일본인론에서 일본인만큼 스스로 국민성을 논하기 좋아하는 국민은 달리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국민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인 타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구별되는지, 나아가 외부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유별스럽다는 분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여기서 스스로의 국민성을 논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대립항은 단연 서양입니다. 서양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국민성을 논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서양이 바라보는 일본은 어떨까요? 글로벌 차원에서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국가 브랜드입니다. 영국 출신의 국가정책 고문인 사이먼 아놀트에 의해 개발된 아놀트 지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국가 브랜드 평가 방식인데 해당 국가 수출품의 호감도, 거버넌스의 능숙도, 음악, 영화, 미술, 문학 등 각종 문화에 대한 호감도, 관광지가 가진 매력, 국민의 친절성, 이민 희망 정도 등 6가지 분야로 나누어 20개 패널 국가의 18세 이상 성인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뒤 이를 지수화하죠. 리서치 회사인 입소스에서 발표한 2023년 아놀트 국가 브랜드 지수 순위에서 일본은 독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큰 컨벤션 행사인 재팬 엑스포,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으로 점령된 미국의 만화 출판 시장 현황 등 현재 일본의 서브컬처가 서구의 젊은이들에게 끼치고 있는 위력은 상당합니다. 캐릭터와 게임 등의 서브컬처뿐 아니라 젠 스타일, 닌자, 사무라이, 게이샤, 벚꽃 등의 일본적인 전통 문화가 서구의 각종 영화나 미디어에 자주 소환되고 프랑스 요리와 함께 전 세계의 파인다이닝을 양분하며 고급 음식으로 인식되는 스시나 패션 디자인, 건축,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다져왔습니다.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일본은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스테레오타입도 구축했죠.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은 일본이 불과 한 세기도 채 안 되는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진영의 서방 국가들과 참혹한 전쟁을 벌인 군국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 무색해집니다.
일본이 이렇게 세계인에게 단기간에 호감 가는 나라가 된 배경 뒤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또 일본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의 시선에서 만들어 나가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일본적인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시간을 1700년 전으로 되돌려 동아시아를 조명해보죠. 고대의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의 대륙문화와 비교해 문화적인 영향력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준 것은 백제의 왕인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몇 세기 이후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의 문물을 더욱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1984년까지 일본의 지폐에 항상 등장했던 쇼토쿠 태자입니다. 고구려 승려인 해자, 백자의 각가 등으로부터 불교와 유교를 배운 쇼토쿠 태자식이 중국의 문물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인, 의, 예, 지, 신 등의 유교 덕목으로 모든 인간적 관계가 정의되었고 유교적 신분 질서를 정착시켰습니다. 일본 사회 구조가 중국의 유교적 모델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재구성을 쓴 패트릭 스미스는 이를 두고 자신들이 가진 문화의 불완전함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수양제에게 보낸 문서에 처음 소개된 일본이라는 국호, 즉 해가 뜨는 나라라는 의미의 국호 또한 이와 비슷한 인식을 보여주는데, 해가 뜨는 곳이라는 방향성은 전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급진적인 외래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교나 불교가 아닌 그 이전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일본만이 가진 고유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일본 민족 고유의 용감하고 청렴하고 특히 주군에 대한 충의로운 기질, 정신성, 성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일본 정신, 즉 야마토 다마시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야마토 다마시는 신화 속 영웅인 야마토 다케루와 같은 인물을 통해 미화되는데, 이 인물이 등장한 곳은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와 도사기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일본 고유의 것임을 설파하기 위해 쓰여진 이 역사책들이 편찬된 시점은 8세기로 중국의 한자를 수용한 이후 다분히 중국 유교의 영향을 받은 시각에서 쓰여졌다는 점입니다. 이 야마토 다마시에서 일본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뜻인 화혼 한제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그럼 시간을 19세기로 당겨보겠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정세는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헤게모니를 쥐게 되는 서세 동점의 시대로 바뀌어 있었죠.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 해군 동인도 전대가 4척의 군함을 몰고 일본에 도착해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 외부의 거센 압력에 저항할 힘이 부족했던 일본은 결국 1858년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맛본 이 외압과 불평등 조약은 일본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고, 하루빨리 산업적 군사적으로 서구 제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야겠다는 강한 동기와 절박함을 부여하게 되었죠. 이후 메이지 유신이 본격화되자 이 동기는 어마어마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대대적인 사회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뿐 아니라 서구의 철학, 법체계 등을 자신들의 사회에 이식하면서 학교, 개인, 자유, 권리, 민주주의 등 근대적 인식체계가 담긴 수많은 단어들도 새로 생겨났죠. 많은 서구식 건축 양식과 생활 양식이 급격하게 보급될 뿐 아니라 헌법, 국회, 정당, 내각 등등이 형성되었습니다. 일견 일본의 겉모습은 빠르게 근대화되어 갔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서구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은 또다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근대화를 위해서 서구의 문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겨난 불편한 자의식은 또다시 일본 고유의 정신, 야마토 다마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화혼 한제가 이제 화혼 양제로 바뀌어 이어진 것이죠. 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700년간의 무사정권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무사정권은 유교적 사회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전쟁이 없어진 에도 막부 시기, 무사로서의 존재의 의의가 사라진 사무라이들이 대거 관료제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유교는 상하 신분제를 합리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공고해졌죠. 이러한 무사들의 정신은 중국의 유교적 전통의 근간을 이루면서도 의리와 보온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유달리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된 이른바 무사도였는데, 에도시대의 무사도는 일본인 다음으로써 일본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메이지시대의 근대 지배층들은 에도시대에 정착된 이 무사정신을 화혼양제에 깃든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결부시켰습니다. 과거 중국 문화의 대거 수용 속에서 내세웠던 야마토 다마시가 스스로를 유교와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었다면, 재밌게도 서구 문물의 도입 속에서 내세운 야마토 다마시인 무사도는 다분히 유교적인 개념이었죠. 이렇듯 일본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서구의 문물을 외면적으로는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구성하는 원리가 되는 주체적인 개인이라는 관념 등은 화혼양제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근대화가 이루어졌지만 한때 실제 무사이기도 했던 일본의 지배 세력은 국민들의 내면을 예전의 숭고한 무사정신으로 채워 충성과 희생으로 국가를 섬기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일본은 세계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서구의 외압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구로부터 한 가지 깊이 내재화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리엔탈리즘이었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과 동양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동양 전체를 타자화해 열등한 속성으로 정의하는 서구의 담론이죠. 이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에서는 이를테면 서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면 동양은 비이성적이고 정신적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 등과 같은 선입견이나 세계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은 제국주의 시대에 진보한 서양이 미개하고 정체된 동양을 지배해 개량해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기도 했죠. 일본은 이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 되는 아시아의 일원이자 강제 개항이라는 폭력적인 행위의 피해자였기에 빨리 서구 문명을 내재화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주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려는 자의식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열등한 아시아라는 의식에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아시아를 깔보는 우월감을 팽창시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시작된 것이죠. 이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열강의 대우에 서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서양의 지배 대상이 되는 오리엔탈리즘의 범주에서 벗어나면서도 미개한 아시아 국가들을 대신해 서구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일본. 이를 위해 일본은 시라토리 쿠다키치의 동양사학 등을 통해 일본이 동양의 다른 나라들과는 역사적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일본이 세계 모든 장점을 흡수하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동양과 자신의 차이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더니 일본은 서서히 서양조차 그동안 과대평가해온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고 점차 자기 도치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급속히 추구하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의 엘리트들이 우려먹었던 일본 정신은 이러한 자기도치적인 민족주의와 융합되어 결국 국채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국채의 개념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천황이 영원히 다스리는 가족국가를 위해 그 어떤 침략 전쟁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화했죠. 화혼 한제, 화혼 양제, 그리고 국채로 이어지기까지 열등감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성을 강조하기 위해 날조되어 온 일본 정신은 광기를 거듭해 가다가 결국 대동아 공영권과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사도 정신을 기반으로 천황을 위해 1억 총옥세를 외치며 광기에 항전을 하던 일본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두 번의 핵폭격을 맞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항복을 선언합니다. 신적 존재로 알려진 쇼와 덴노는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포츠담 선언을 수용함으로써 일본의 패전이 공식 확인된 것이죠. 이로써 일본은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일본이 내세웠던 정체성인 국채의 관념은 사망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모든 주권을 갖게 된 미국은 일본을 재창조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일본 점령을 개시했습니다. 메가더는 국채의 본위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또 일본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전제주의자들을 뿌리 뽑고
봉건주의의 잔재로부터 일본을 해방시킨다는 사명으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는 소득의 광범위한 재분배를 목표로 삼았죠. 하지만 일본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잠시뿐이었습니다. 1946년 미국의 국회에서 보수 세력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자 소련을 주축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위기감이 돌기 시작했고,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이 과거 파시스트 국가가 되었던 것처럼 혹시 공산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되자 결국 연합군사령부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철회하고 사령부 요직에 반공주의자와 보수주의자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 대한 재건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반대로 수정된 변화, 즉 여코스가 시작된 것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한국전제까지 발발하면서 그동안의 정책은 공산주의 견제라는 이름 아래 사라졌습니다. 우위 국가주의자들에 대한 제거가 중단되고 전쟁 물자를 공급했던 족벌 경영체제를 해체하는 계획도 무산되었죠. 총리 요시다 시게루와 같은 인물을 통해 전전의 일본 재벌 세력들과 구시대 극우 정치 엘리트들이 다시 복귀해 일본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좌익 인사들이 반공의 이름으로 완전히 탄압되고 노조나 노동자의 단결권도 탄압받으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결국 일본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민주주의나 국민주권이 자리 잡지 못한 자리에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발표한 소득 증대 계획이 자리했고 7년 만에 평균 월급이 2배로 오르는 등 엄청난 물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죠. 일본은 이렇게 냉전시대 미국의 비호 아래에서 시민사회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산과 소비가 주가 되는 기업사회, 경영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드리우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반공주의의 기수이자 모범국가로 보이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 당시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에드윈 라이샤와 같은 학자들을 유도했고, 이들을 통해 일본의 이미지는 새롭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조작된 이미지는 학계의 논문, 교과서, 교양도서로 시작해 영화, 신문, 광고 등을 거치며 미국 주류 사고 안으로 파고들었죠. 이른바 국화의 학자들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던 일본의 봉건적 관습들이 전통으로 변모했고, 쇼와 천황 역시 전쟁에 반대했던 선량한 천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이 잠시 광기를 일으킨 것일 뿐 다시 민주주의의 궤도로 복귀한 것으로 간주되었죠. 일본인들의 참을성, 권위에 대한 순종들도 모두 아름다운 전통으로 설명되었고, 모든 일을 양보로 해결하는 겸손한 민족으로 꾸며졌습니다. 극우파들로 가득 찬 의회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죠. 일본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던 70년대 후반 출간된 에즈라 보겔의 세계 1등으로서의 일본에서는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열거되고 일본 정치가 대의를 중시한다며 칭찬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화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이미지는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고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로, 또 이것은 대기업의 종신고용으로 일하는 셀러리맨들, 즉 기업 전사들의 신화인 것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소니의 전자제품, 토요타 자동차, 니콘 카메라 등이 널리 보급되고 대기업의 제품들이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등극했죠. 냉전이 종결되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화의 학자들의 조작된 이미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때 만들어진 착한 국민, 경제 대국, 평화로운 민주국가 이미지가 90년대 국제사회의 최대 원조국으로 부상한 것과 2000년대 대외문화 홍보 정책인 쿨 재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패전 후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게 된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부여해준 평화로운 민주국가 이미지를 새로운 문화 정체성으로 취했습니다. 또 이로써 경제력과 문화를 통한 대외 진출, 수출 촉진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되었죠. 여기서 일본이 추구하고 강화하는 일본적인 것들은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의 미술이 서양 미술계를 점령하다시피 했던 자포니즘, 그중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우키요에는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정작 일본 내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90년대 공각기동대나 포켓몬스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과 같은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이 미국에
각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자 문학에는 우키요에를 제2의 자포니즘의 원류로서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애니메이션이 에도 시대 우키요에에 담긴 전통적인 일본 정신을 계승했음을 밝혀내려는 연구까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도 우키요에가 충화였다는 사실은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강국이며 부드럽고 세련된 일본적인 것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출발이 결국 서양이 바라보는 환상, 오리엔탈리즘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그 이미지와 실제의 간극 속에 존재하는 진정한 일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야마토 다마시, 무사정신, 국채로 이어진 그 고유의 일본 정신이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요? 이렇게나 자기 정체성이 분열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불행한 운명을 안고 있는 건 아닐까요?